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멈춘 시간. 그날 경장의 이슬로 사라진 17명의 악마들. 1990년대 대한민국 사회는 공포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를 산 17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행의 기록입니다. 꽃다운 9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임풍식. 자신의 은인인 대학 교수를 돈 때문에 살해하고 그 경험을 소설로 쓰려 했던 김승도의 뒤틀린 광기.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관 김준영이 총을 들고 무고한 시민 4명을 살해한 공권력의 배신. 여기에 더해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방화를 저질러 여러 생명을 앗아간 김정석. 아내와 공모하여 남편에게 청산가리 초콜릿을 먹인 한춘도의 치정극.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70여 차례 강도강간을 연쇄적으로 저지른 이상수와 전장호의 극악무도한 행각까지. 이들은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기에 법은 그들의 삶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을 심판대에 세운 것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가족의 신뢰, 사회의 안전을 뿌리째 흔든 극도의 잔혹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마지막 사형 집행일인 199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남자 사형수 17명의 충격적인 범죄 기록을 따라가며 이 악행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과 그 비극적인 최후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잊혀야 할 악몽이 아닌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우리의 잔혹한 역사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인물은 임상철입니다. 그는 꽃다운 29세의 젊은 나이에 강간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피해자를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방법으로 극도로 잔혹하게 훼손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임상철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후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마저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더 알아보면은 2023년 8월 최윤종은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너클이라는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의식을 잃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충격적이게도 단지 강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최윤종은 사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미리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20년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A씨와 B씨가 공모하여 피해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후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강간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을 강남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다행히 여성의 가족들이 계속 전화를 걸어오는 바람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제 성폭행이 발생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끔찍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김정석 씨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꽃다운 28세의 젊은 나이에 방화치사 혐의로 사형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방화라는 범죄는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 예측 불가능하게 소중한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김정석 씨의 방화 사건은 결과적으로 여러 명의 귀한 생명을 희생시켰고, 이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선 인명살상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여 당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행동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비극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부산구치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라는 끔찍한 죄목으로 사형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첫 번째 사형 집행 시 즉사하지 못하여 다시 사형장으로 끌려가 두 번째 시도 끝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정석이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응원단장, 배구 선수, 축구 선수, 심지어 경찰 공무원, 목사, 래퍼, 배우, 웹툰 주인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김정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정석은 1990년대 후반 끔찍한 방화치사 사건을 일으켜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형수입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불을 지른 행위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끔찍한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정석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그는 홧김에 그 지인이 거주하고 있던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겁을 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무고한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화마에 휩싸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석 씨의 사례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방화는 더욱더 용서받기 힘듭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어떠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결국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분노와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와 인물은 한춘도입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 사회를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명자 그리고 한춘도. 이 두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닌 탐욕과 배신, 그리고 끔찍한 살인 공모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얼룩진 비극적인 사건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사건의 전말을 보다 상세하고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회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부산시 금사동이라는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시산업이라는 신발 제조업체였습니다. 당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명자 씨는 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그리고 한춘도 씨는 운전사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어두운 욕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당시 49세였던 이명자 씨와 47세였던 한춘도 씨는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부적절한 관계로 서서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가 아닌 위험하고 파괴적인 불륜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명자 씨의 남편 이무영 씨가 1988년 9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머나먼 타국인 리비아로 건설 인부로 취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부재는 이명자 씨와 한춘도 씨에게 은밀한 만남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의 불안감 또한 커져갔습니다. 자신들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결국 끔찍한 음모를 꾸미는 단초가 됩니다. 남편 이 씨가 귀국하자 이명자 씨와 한춘도 씨는 자신들의 관계가 탄로날까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1988년 11월 15일 오후 8시경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꿈꿨지만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술에 취해 힘없이 귀가한 이무영 씨에게 한춘도 씨는 직접 준비한 치명적인 극약, 즉 청산가리가 든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명자 씨는 남편에게 그 초콜릿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아내가 건넨 초콜릿을 의심 없이 먹은 이 씨는 그 즉시 고통스러워하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아내의 손에 의해 자신의 생명이 앗아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건 직후 이명자 씨와 한춘도 씨는 자신들의 범행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완벽한 범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처럼 그들의 어설픈 행동은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샀고 결국 수사망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두 사람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와 잔혹한 수법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춘도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억울한 사형수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명자 씨의 남편에게 청산가리를 구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살인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박삼중 스님 역시 한춘도 씨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그의 억울함을 믿고 그의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스님은 그가 단지 여자와의 불행한 악연으로 인해 사형수가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며 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춘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법정에서의 불손한 태도가 문제가 되어 형량이 가중되었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의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사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강순철입니다. 그는 1990년대 초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28세였던 강순철은 단순 강도를 넘어 끔찍한 강간, 그리고 무차별적인 방화까지 저지른 연쇄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범행은 특정 대상을 겨냥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성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사회 전체에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는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 행위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강간, 그리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방화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범죄 행각은 극단적인 폭력성과 사회에 대한 심각한 무책임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강순철의 존재 그 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에 대한 공포를 의미했으며 당시 사회 구성원들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순철은 1990년 5월 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지하 간의 공장에서 끔찍한 강도살인 및 방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9세였으며 봉제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여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여의치 않자 그는 공장 내부에 석유를 뿌리고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 끔찍한 방화로 인해 안타깝게도 여직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순철은 불우한 가정환경, 즉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 도시 빈민으로 어렵게 살아온 청년의 어두운 아픔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폭력 혐의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되었던 전력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봉제 공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과 잠시 교제했으나 자신의 어두운 과거, 다시 말해 소년원 전과 사실이 그녀에게 알려진 후 여성이 자신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끔찍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범행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깊이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강순철의 범행 배경에는 불우한 가정환경,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안타까운 자살과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강순철을 과대망상과 비뚤어진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힌 잔혹한 살인마로 규정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강순철은 1997년 12월 30일 광주교도소에서 차가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사IN의 2008년 기사에 따르면 강순철은 사형 집행 직전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검사와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끔찍한 범죄 내용은 나무위키의 사형수 목록에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순철은 묻지마 범죄의 극단적인 잔혹성과 그 끔찍한 사회적 파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변운현입니다. 그는 1990년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정 증인 살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1990년 6월 13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인 범죄였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를 낸 증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매우 위험하고 극단적인 시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운현은 폭력 조직인 동아파의 조직원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친구 최 모 씨가 룸살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증인으로 룸살롱 업주였던 임 모 씨가 법정에 출석하여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변운현은 임 씨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결국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범행 당일 변운현은 법원 앞에서 임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임 씨가 법원 청사에서 나오자 미리 준비한 칼로 그의 목과 어깨를 무참히 찔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임 씨는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대낮에 법원 앞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범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잔인한 살해 행위는 불과 3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범행 직후 변운현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내장산으로 들어가 9일 동안 은신하며 야영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고향인 전라남도 장성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만난 후 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그의 범죄가 극히 흉악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임풍식 씨입니다. 그는 꽃조차 피어보지 못한
이제가 세상에 눈을 뜬 6살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극악무도한 흉악범입니다. 한창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가야 할 나이에 그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한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성과 극도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1991년 4월 21일 울산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은 당시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당시 30대였던 임풍식은 순진한 9세 여아를 자신의 허름한 자취방으로 유인하여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린아이의 필사적인 저항은 그의 잔혹한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혔고 그는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이를 목 졸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더럽고 좁은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 유기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죄는 사전에 계획된 듯 치밀했고 극도로 잔혹했으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악랄한 행위였습니다. 사건 직후 임풍식은 결국 강간살인 및 끔찍한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부인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덤덤하고 태연하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고 법정은 그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성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극도로 잔혹한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임풍식은 1997년 12월 30일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사형 집행 후 자신의 흉악한 사체와 안구를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했습니다. 그의 끔찍한 죄를 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의 작은 기증이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이영길입니다. 그는 꽃다운 37세의 나이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하는 폐륜적인 존속살해라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부모를 해하는 폐륜 범죄는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극악무도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가족이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의 마지노선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영길의 범죄는 당시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과연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윤리와 도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영길은 도대체 왜 어째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일까요? 명확하고 속 시원한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영길은 평소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성격적인 불화 등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원한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건 당시 이영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격분한 그는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결국 끔찍한 살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대한 죄책감과 앞으로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시신을 유기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존속살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존속살해는 그 어떤 종류의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그 누구도 감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해주고 헌신적으로 길러준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이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영길의 범죄는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그의 끔찍한 범죄를 영원히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영길 사건 외에도 과거에는 1979년에 발생했던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양길은 자신의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끔찍하게도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서울 구이동에서 고등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존속살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평소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체벌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8번째로 다룰 인물은 김준영입니다. 그는 1991년 당시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경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기 난동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시민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경찰관이 오히려 살인마로 돌변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이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 제복을 입은 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김준영은 의정부시 금호동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1989년부터 이웃에 살던 청송식당 김경배 씨 가족과 사소한 주차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초 김준영은 감정이 격해진 상황 속에서 김경배 씨의 형인 김성배 씨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결국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김준영은 김성배 씨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김성배 씨는 이를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게 된 김준영은 1991년 6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 근무지인 도봉파출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38구경 리볼버 권총에 실탄을 가득 장전한 채 분노에 찬 발걸음으로 청송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경배 씨와 그의 형 김한배 씨를 망설임 없이 총으로 쏴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준영은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눈으로 김경배 씨 형제의 여동생인 김현숙 씨가 운영하던 태양슈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카운터를 보던 박진호 씨와 그의 아내 이미영 씨 부부에게도 무자비하게 총을 쏘아 살해했습니다. 특히 박진호 씨와 이미영 씨는 김현숙 씨의 남편 박문호 씨의 동생 부부로 잠시 태양슈퍼에서 카운터를 봐주던 중 갑작스러운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순식간에 4명의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4명을 살해한 김준영은 극도의 불안감과 죄책감에 휩싸여 자살을 결심하고 오후 10시 15분경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시경 제1기동대를 찾아 동료 순경에게 모든 것을 망쳐버렸으니 죽어야겠다며 돈을 빌려 마지막 종착지인 월미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경 월미도 부두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김준영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드러냈고, 현장 검증에서도 극도로 태연한 태도를 보여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준영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시경에서 전경으로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쳤으며 1988년 경찰에 특채되어 1990년 8월부터 서울 북부경찰서 도봉파출소 소속 순찰차 운전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김준영에게 4명에 대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준영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으며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9번째로 다룰 인물은 김영환입니다. 그는 당시 37세의 나이로 끔찍한 부부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고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의 범죄는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부 살인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김영환의 범행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영환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의 집에 침입하여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부부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저항하는 부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폭력이 행사되었고 결국 부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범행 후 김영환은 현장을 정리하고 도주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며칠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영환은 과거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으며 범행 후 도주 경로까지 미리 설정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김영환은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극악무도하며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0번째 인물은 김용재입니다. 김용재, 그는 1991년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끔찍한 상흔을 남겼습니다. 당시 21세였던 김용재는 사소한 불만에서 시작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끔찍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았던 그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자 사회 전체에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사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의 복수 대상은 자신을 해고한 양말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장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훔쳐 범행 도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1991년 10월 19일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여의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여의도 광장은 지금의 아름다운 여의도 공원과는 달리 콘크리트 바닥으로 덮인 넓고 삭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 휴식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후 4시 35분경 김용재는 광장에 모여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훔친 차량을 시속 100km의 맹렬한 속도로 몰아 무자비하게 돌진했습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하고 끔찍한 질주로 인해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6살 윤신재 군과 12살 지연일 군, 2명의 어린 생명이 더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15세 김신중 군을 포함하여 무려 21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김용재의 광적인 만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후 그는 차에서 내려 흉기를 꺼내 들고 근처에 있던 여중생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극도로 대담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용감한 시민들이 그의 범행을 막기 위해 즉시 달려들어 격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그를 붙잡았습니다. 김용재의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계획적이고 무분별한 폭주는 당시 사회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큰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법정은 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재는 시력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좌절감, 경제적 어려움, 주변 사람들의 냉대 등으로 인해 극도의 분노와 적개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직장마다 쫓겨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 같아서 사회에 복수하고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이 악화되었고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국집 배달원, 나이트클럽 웨이터, 공장 직공 등으로 일했으나 약시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분노와 증오심이 표출된 끔찍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11번째 인물은 신정우입니다. 그는 끔찍하게도 자신의 집주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암매장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91년 7월 8일 경기도 성남경찰서는 건축업자 박익수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정우, 당시 34세였던 신정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박 씨가 건축 자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거절감과 분노를 느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신 씨는 박 씨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커피에는 치사량의 독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를 마신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사망했고 신 씨는 그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갈등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단순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간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그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마저도 유기하는 극도로 비인간적이고 계획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의 행위는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완전히 상실한 잔혹한 살인과 시체 유기라는 이중적인 범죄로 사회에 큰 충격과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12번째 인물은 장정근입니다. 그는 1991년 7월 6일 밤 10시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한 유다정 다방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42세였던 그는 다방 여주인 김동숙 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정근과 김동숙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갑작스러운 감정의 격돌로 인한 우발적인 상황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수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되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장정근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김동숙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를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지역사회 전체를 깊은 슬픔과 비탄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 장정근은 범행 직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여러 명확한 증거들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목격자들의 증언 또한 그의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초 당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여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13번째와 14번째 인물은 바로 이상수와 전장호입니다. 1990년대 초, 당시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였던 이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 행각을 연쇄적으로 벌였습니다. 이들은 무려 70여 차례에 걸쳐 평범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끔찍한 강도와 강간을 일삼았는데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범죄가 199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불과 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토록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의 행위는 악랄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부산, 대구, 마산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총알 택시 등을 이용했으며 흉기를 늘 소지한 채 부녀자, 즉 여자들만 있는 집을 골라 침입하는 대담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린 10대 여고생부터 40대 주부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이들은 닥치는 대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현금은 물론 예금 통장까지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특히 36건에 달하는 강도강간 범행은 그 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임산부, 환자, 심지어 학생 등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거나 중풍으로 인해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노모 앞에서 딸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등 극도로 비인간적이고 폐륜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991년 10월 15일에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38세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강탈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 20일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하여 개모임을 하고 있던 40대 여성 6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중 1명을 성폭행했으며 개돈을 포함한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9월 20일 창원시의 한 주택에 침입하여 22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목걸이를 빼앗고 심지어 4살짜리 어린아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끔찍한 범행은 당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여성들이 극악무도한 폭력에 그 어떤 방어 수단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뿌리째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상수와 전장호는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992년 4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강간 등 6개 죄목을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한 강도나 성폭행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짓밟고 사회 전체에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한 중대한 범죄였기에 사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가정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15번째 인물은 유영택입니다. 그는 1991년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에 끔찍한 강간 살인미수 사건을 저질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사건은 1991년 10월 14일 새벽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발생했습니다. 평화로운 새벽, 농업에 종사하던 유영택은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그의 끔찍한 목적은 다름 아닌 성폭행이었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집 안으로 침투하여 무방비 상태의 모녀를 덮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정씨 44세가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라 격렬하게 반항하자 유영택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저항하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는 그의 행동은 극도의 잔혹성을 드러냈습니다. 끔찍한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 박양에게도 흉기를 사용하여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해 실신시킨 후 저항할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강간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박양은 전치 6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유영택은 결국 체포되어 살인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폭행이나 강도를 넘어 성폭력과 살인이 결합된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영택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그의 범죄는 너무나 끔찍하고 명백했기에 법원은 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3년 대법원은 유영택에게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그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였습니다. 사형 집행 당시 놀랍게도 유영택은 기독교 세례를 받았으며 사형장으로 들어서면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영택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한 가정을 파괴한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을 동반한 살인 범죄가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6번째 인물은 태규식 씨입니다. 태규식은 꽃다운 30세의 나이에 무려 150여 차례에 걸쳐 끔찍한 강도와 강간을 자행한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단순히 범행 횟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 그의 범행은 그 수법과 규모에 있어서도 극악무도함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중대한 사건입니다. 태규식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부유층의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철저하게 집 구조와 주변 경비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마치 숙련된 범죄자처럼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폭행을 자행하는 등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태규식의 범행 수법은 극도로 잔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을 꼼짝없이 결박하고 입을 틀어막아 저항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날카로운 흉기로 생명을 위협하며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입을 다물 것을 강요하며 협박을 가하는 등 치밀하고 냉정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태규식의 범행은 결코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의 범죄 행위 뒤에는 당시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던 빈부격차, 여성 혐오,
그리고 강력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품 강탈 피해를 넘어 씻을 수 없는 성폭력의 상처를 안게 된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평생 동안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의 연쇄적인 범행은 사회 전체에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태규식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과 잇따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 앞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태규식 사건은 우리 사회의 뼈아픈 경종을 울렸습니다. 17번째 인물은 김승도입니다. 그는 3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살인 혐의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승도는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이 집행된 23명의 흉악범 중 한 명으로 그의 범죄는 끔찍함을 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살인을 넘어 그는 마산 대학 교수 살인사건이라는 끔찍한 범죄의 주범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도는 과거인 1974년에 이미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도 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근 교수의 도움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고 1993년에는 모범수로 분류되어 석방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석방을 도와준 은인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이윤근 교수에게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급기야는 교수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승도는 1994년 1월 22일 분노와 탐욕의 눈이 멀어 창원시 마산 앞 포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이윤근 교수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극악무도한 배은망덕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도와준 은인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당일 그 비극적인 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4년 1월 22일 김승도는 이윤근 교수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마산 앞 포구의 한 호프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이미 이윤근 교수에게 돈을 뜯어낼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만약 교수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낼 굳은 심산이었습니다. 호프집에서 김승도는 숨겨왔던 탐욕을 드러내며 이윤근 교수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무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윤근 교수는 갑작스러운 요구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김승도의 점차 강압적으로 변하는 태도에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승도에게 단호하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윤근 교수의 단호한 거절에 김승도는 격분했고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하고 거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김승도는 이성을 잃고 이윤근 교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먹과 발, 그리고 주변에 있던 물건까지 사용하여 이윤근 교수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속수무책으로 이윤근 교수는 저항할 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김승도는 쓰러진 이윤근 교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김승도는 죄책감도 없이 냉정하게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끔찍한 살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라는 자전적 소설을 집필하여 출판사에 보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의 극도로 비뚤어진 심리 상태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소름 끼치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범죄 행위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드러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도는 체포 후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끈질긴 경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김승도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고 1997년 12월 30일 마침내 김승도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승도는 자신의 끔찍한 죄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렀지만 그의 끔찍한 범죄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승도는 과거에도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후 감형을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없이 또다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인간의 악한 본성은 외부의 압력이나 교화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타인에게 받은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승도는 자신의 석방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은인인 이윤근 교수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셋째,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김승도는 자신의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이윤근 교수의 소중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았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집행된 23명의 사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형 집행입니다. 이들 17명의 남자 사형수들 또한 이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로써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엄중하고도 비극적인 페이지가 덮였습니다. 사형 집행 이후 28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단죄는 역사 속의 마지막 기록으로 남았지만 이들이 남긴 끔찍한 기록은 우리 사회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와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임풍식, 김용재, 김준영 등의 범죄는 무고한 생명이 얼마나 무참히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생명의 가치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뼈저리게 되새기게 합니다. 특히 김용재의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개인의 좌절과 고립이 사회 전체를 향한 극단적인 보복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포용력 있는 복지 및 정신건강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신을 도운 은인을 해친 김승도, 가족에게 극악을 저지른 이영길과 한춘도의 행위는 인간관계와 신뢰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계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17명의 남자 사형수들의 이야기는 단죄의 역사를 넘어선 성찰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망 구축과 인간의 존엄성 수호라는 윤리적 책무를 짊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남자 사형수들의 이야기는 더 안전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향한 우리의 현재 진행형 약속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유영철, 강호순과 같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포함하여 무려 59명이나 되는 미집행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과거의 결정을 뒤집고 사형 집행을 다시 재개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영구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남을 것인가?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